중국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국민의 뭐 70% 가까이가 중국 싫다 이렇게 답변들을 했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싫죠. 그런데 저게 간단한 나라는 또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중국 특집을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 썼던 것은 중국을 객관적으로 보자. 겁먹을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오만해질 것도 없다. 오만하면 지고 겁먹어도 진다. 겁먹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또 건방도 떨지 말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자. 그리고 대책을 세워 나가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국 특집 14번의 특강을 녹화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저는 중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그러지만 실제로는 중공이라고 불러야 정확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예.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 당 독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중공입니다. 북한도 있지 않냐?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당 일당 독재라기보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체제에 의한 수령 독재입니다. 당의 독재가 아니라 수령 독재입니다. 당보다도 이 김정은이가 우선되는 그런 독재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당 독재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한은 공산당보다도 김일성 집안이 먼저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변종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이제 좌파 진영 내에서 하고 있죠. 서구의 좌파 진영 내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는 공산주의도 아닌 변종 공산주의, 김일성 왕조 세습 권력을 추종하는 자들이 바로 종북주사파들입니다. 중국 국기를 보면 큰 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중국 공산당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별들이 있습니다. 작은 별들이 하나는 노동자, 하나는 농민, 하나는 소자산계급, 뿌티부르주아. 그리고 또 하나는 민족자산계급을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 공산당 역사에는 이 민족자산계급이라는 게 없어요. 중국에만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국공합작의 그 흔적들이죠.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당시에 소수파였던 중국 공산당이 장점인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에 몰려서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몰렸는데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모택동이가 장개석이한테 당장 일본이 급하게 지금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손을 모아서 일본부터 몰아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국민당과 공산당, 국공합작이라고 하는 게 두 차례에 걸쳐서 성사됐고, 그러니까 이 장개석이 좀 순진해서 그랬는지 중국의 통일전선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말대로 공산당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열심히 투쟁을 하는 그 사이에 중국 공산당은 한숨 돌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자기 전력을 증강해서 마침내 장개석의 국민당을 몰아내버리죠. 대만으로, 타이페이로. 그렇게 해서 지금의 중공과 타이완 분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이 중국 공산당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게 바로 이 민족자산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자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일본 제국주의와 공동으로 투쟁하자 그럴 때 열심히 나섰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국기의 큰 별은 중국 공산당, 작은 별은 노동자, 농민, 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을 나타냅니다. 별이 4개가 있는 거죠. 큰 별 하나를 두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국 공산당은 국기에서부터 이 계급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왕별이 중국 공산당이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체제다라고 하는 것을 국기에서 딱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사실은 모택동 이전까지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매년 수천만 명이 생길 정도로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의 선전이지만 어쨌든 중국 공산당이 권력을 탈취한 후에는 중국 대륙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60년대, 70년대. 우리도 그때 이 보릿고개를 이제 간신히 넘어섰죠. 그 후에 모택동의 홍위병 내란으로 거의 더 다시 그 파괴됐던 중국이 등소평 등장 이후에 실용 노선으로 바꾸면서 발전 속도를 높입니다. 매년 8%에서 11%, 12% 성장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2,000달러, 국민소득 1,000달러, 2,000달러에서 공산당이 강력하게 국가를 앞세워서 동원을 해내면 그 정도 성장 속도를 올릴 수 있어요. 중위 국가가 될 때까지는. 그런데 이 경제라는 게 참 사람 마음하고 달라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성장을 매년 8%에서 11%, 12%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경향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성장률이 뭐 7%, 6%대를 기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공산당도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경향적 법칙이 관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년간의 정말 급속한 경제 성장의 결과 중국은 여러 가지 지표에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어요. 미국 다음으로 큰 강력한 경제대국이 된 겁니다. 특히 제조업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뭐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겪었던 그 시골에서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현상 있잖아요. 그거가 중국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공장을 시골에다 세울 수는 없잖아요. 대개 도시 중심으로 공장이 들어서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니까 중국의 13억 인구들 중에 절대 다수가 다 농촌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무작정 상경해서 베이징으로 상하이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 상하이 또는 뭐 칭다오, 그다음에 준경 뭐 이런 도시들이 1,000만을 넘어서 2천만, 3천만 가까운 인구를 보유하는 그런 메가시티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땅덩어리는 세계에서 4위밖에 안 돼요. 중국 땅도 뭐 엄청 크긴 하지만 미국, 소련, 러시아죠. 네, 이어서 세계 4위에 불과합니다. 인구는 압도적인 1위였다가 인도한테 추월당해서 지금은 인구가 2위,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4억으로 지금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14억 1,600만 명. 이 중국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국가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기관이 있고 당기구가 있잖아요. 당이 정부보다 앞서요. 당이 군대보다 앞서요. 그래서 공산당이 정부보다 위에 있고 모든 국가기관을 공산당이 지도하는데 그게 헌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그러면 그 최대 언론이 인민일보. 인민일보가 정부 기관지가 아닙니다. 당 기관지예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입니다. 중국의 군대를 인민해방군이라 그러는데 인민해방군은 정부의 군대가 아닙니다. 당의 군대예요.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이 소속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당이 우위에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군대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군사령관이 있으면 그 군사령관보다 높은 정치위원이 있어요. 당에서 파견된 정치위원. 당에서 파견된 정치위원이 군사령관보다 위에 있습니다. 모든 작전의 최종 결정권은 그 정치위원이 갖고 있어요. 사령관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당의 정부가 총리 이하 쭉 있지만 그들보다 훨씬 몇 배나 강력한 것이 당 서기들입니다. 철저하게 당 우위가 관철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은 14억 인구 절대 다수가 이른바 한족입니다. 중국족, 한족입니다. 그런데 한족이 91%예요. 91%. 그럼 나머지 9%는 한족, 중국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나머지 9%는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도 그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얘기할 때 흔히 위구르 자치주 할 때 위구르족,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예요. 티벳족도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묘족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국 무협 영화에 자주 나오죠. 묘족 그러면. 예. 그런 식으로 조선족도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걸 다 합쳐봤자 9%에 불과해요. 91%는 중국족, 한족입니다. 한족은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만리장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족이라고 부르면 돼요. 만리장성은 왜 쌓았냐? 순수한 중국족, 한족과 그 바깥에 있는 그 오랑캐들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쌓은 게 만리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구르 자치주나 또는 티베트 쪽이나 또는 연변 자치족, 연변 자치구,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이거 다 만리장성 바깥에 있어요. 만리장성은 베이징 북경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선이 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 안에 있는 이 중국족이 이른바 순수 한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바깥에 있던 55개 소수민족을 이리저리 포섭해서 지금의 14억 1천만 명의 중국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소수민족이 독립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티베트 독립운동 같은 이런 거를 경계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 쪽들 중에는 아이 뭐 그런 것들 그냥 따로 나라 살게 하지 골치 아프게 뭘 껴안고 있냐 이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작은 균열이 중국 통일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중국 공산당은 생각하기 때문에 소수민족 55개 소수민족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위구르족, 티베트족 그리고 조선족입니다. 숫자도 많고 인접 국가들과의 연관성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한족 이주 정책을 중국 공산당이 지속적으로 써왔어요. 그러니까 명칭은 조선족 자치주예요. 연변 조선족 자치주. 근데 실제로 그러면 거기에 조선족이 얼마나 사냐? 한 20-30%밖에 안 살아요. 한편으로는 조선족 중에서도 좀 머리가 좋거나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북경으로 상해로 계속 유입을 시켰고 그리고 대신에 한족 중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조선족 연변 자치주 쪽으로 계속 이주를 시켰어요.
우리 민족은 백두산을 영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북한에 있어서 마음 편하게 가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중국 쪽으로는 갈 수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그 산을 장백산, 장바오산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백두산을 가보니까 백두산에 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백두산에 산자락이 수 2,000km 가까이가 쫙 뻗어 있어요. 그게 다 백두산 자락이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백두산이 한국 거다 그러면 한 2,000km를 떼줘야 돼. 그런데 이 백두산이 자꾸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면서 이게 한국산처럼 생각을 하게 되니까 등소평대인데요. 야, 자칫 잘못하면은 저 장백산, 장바오산이 한국인들한테 이게 선점당하겠다. 한족들이 더 많이 가야 된다. 더 많이 관광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어요. 그러자 공산당의 지시니까 뭐 각급 기관에서 전부 다 장백산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5대 명산 중에 하나니 뭐 10대 명산 중에 하나니 이렇게 하면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해서 불과 1, 2년 사이에 백두산, 중국으로 따지면 장백산 관광객의 90%가 한족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야말로 인해 전술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한국인들이나 가끔 가던 백두산 아닙니까? 우리는 영산이니까 힘들게 막 가요. 북경으로 상해로 간 다음에 거기서 막 연변으로 또 비행기 타고 가고 연변에서도 막 대여섯 시간씩 걸려서 타러 가는데 그 장백산을 찾아오는 사람의 대다수가 한국인이었으니까 그 주변 가게도 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등사오평의 그 지시 하나로, 공산당의 지시 하나로 그전까지 거의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중국 한족들이 관광을 와버리니까 더 이상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가게를 할 이유가 없죠. 가게부터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백두산을 한국인들의 관광상품으로 하려고 했던 한국 관련된 이런저런 것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돈이 안 되니까. 또 공산당 눈치 봐야 되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55개 소수민족이 사는 지역도 대부분은 다 한족이 다수가 돼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흡수, 융화를 시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 법에는, 중공법에는 부모가 각각 다른 민족일 때 자식은 아버지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민족이나 어머니 민족 중에 하나를 자식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족과 조선족이 결혼해서 자식이 낳았다. 그러면 한족을 할 수도 있고 조선족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소수민족에 대한, 조선족이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대학 입시에도 조금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등등. 그래서 조선족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자, 중국이 세계의 경제의 세계의 공장이다. 실제로 중국의 경제 규모는 인구만큼이나 큽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 규모가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조업에서는 세계 1위다. 그리고 첨단 장비, 뭐 화웨이가 있지만 첨단 장비, 반도체, 신형 디스플레이, 공작기계, 신소재 분야를 공산당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쪽의 부가가치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의 그 5G 기지국, 요즘은 다 이 휴대폰 5G 쓰잖아요. 기지국이 142만 개소입니다. 142만 개소. 5G 휴대전화 단말기 접속 수는 5억 2천만입니다. 14억 인구라고 했으니까 3명 중에 1명꼴로
5G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요. 이 정도 되려면 세계 최대 규모의 광섬유와 이동통신망이 구축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분야에서 기술이 앞서가게 되는 거죠. 이게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중국 경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디지털 R&D 설계 도구 보급률이 74%에 달합니다. 설계 도구 쪽이 제일 어려운 제조업 분야거든요. 그게 보급률이 74.7%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급자족하고 있다는 뜻이죠. 우린 이 수준까지 못 가 있거든요. 또 중국의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뭔가 민간 기업이 좀 위축될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들이 확실하게 경제는 우리보다 더 시장 경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민영 기업 숫자가 10년간에 2배 이상 증가했어요. (10년간) 2배입니다. 2012년에 1,000만 개였던 민영 기업이 2021년에 2배 이상 증가했어요. 4천만 개로 증가했어. 4배 가까이 증가했네. 민영 기업이 그래요. 그런데 전체 기업 중에 이 민영 기업의 비중이 한 80% 됩니다. 2012년에 80% 정도 됐는데 요 10년 사이 2021년에 92%까지 비중이 커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중국은 정치는 공산당이, 경제는 시장한테 이렇게 풀어버린 거고, 그게 등소평의 흑묘, 백묘론의 핵심입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지. 민영기업이든 공영기업이든 경제만 성공시키면 되지. 근데 해보니까 민영기업이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영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때 민영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면서 나왔던 정책이 뭐냐? 금지하지 않으면 진입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네거티브 정책을 썼어요. 네거티브가 표현은 네거티브지만 뭐냐면 뭐뭐는 하지 마라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게 네거티브예요. 네거티브 규제인 거예요. 뭐뭐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한 5개를 써놨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게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포지티브 주제는 뭐냐? 뭐뭐는 해도 된다, 뭐뭐는 해도 된다, 뭐뭐는 해도 된다요. 여기 써있지 않은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어감과는 달리 네거티브 규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만 빼놓고. 그런 방식으로 이 중공이 그 민영기업을 권장했어요. 그래서 금지하지 않으면 진입하라. 제한하지 않으면 진입하라. 그러니까 적어도 기업 살리는 데는 대한민국 정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점점 도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당연히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게 됩니다. 도시는 계속 팽창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 아까 군대도 중국 정부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군대라 그랬죠. 그래서 중국 인민해방군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 인민해방군은 상비군이 190만 명, 예비군이 1000만 명입니다. 예비군이 1000만 명, 상비군이 200만 명이에요. 근데 이 예비군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예비군, 뭐 1년에 한 번 뭐 한 3박 4일 동원 훈련 받고 뭐 가끔 가다가 뭐 길 앞에 나가서 한 몇 시간 서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동원 가능한 그런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의 정식 명칭은 당에 소속되어 있는 군대이기 때문에 중국군이라고 하지 않고 중국인민해방군입니다. 근데 이게 병력 삭감되기 전에는 현역병이 400만 명이었어요. 근데 군사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몸으로 때우던 것들을 기계로 대체하게 되면서 병력 삭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2025년 현재 상비군 200만 명, 예비군 10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차는 7,400대, 전투기는 4,092대, 전함은 562척, 항공모함도 있어요. 모든 것에서 당이 우선한다. 그래서 이른바 중국의 권력서열이라고 있잖아요. 공산당 국가들은 권력서열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매기고 그 서열에 따라서 자리를 계속 바꿔준단 말입니다. 무슨 기념식 할 때. 권력서열 1위는 당의 총서기인 시진핑입니다. 중앙위원회 총서기. 당직이 먼저예요. 물론 시진핑은 국가 주석이기도 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죠.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 당의 군대인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개를 한 손에 움켜쥐고 있어요. 이 중에서 제일 우선되는 게 뭐냐? 중앙위원회 총서기, 당의 영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를테면 뭐 정상회담을 할 때 대통령이 못 오면 총리가 대신 가잖아요. 그 총리가 대신 와요. 이 총리는 이런 권력 서열로 따지면 7, 8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또 중국 공산당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 중에 하나는 정치협상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협이라고 부릅니다. 정치협상회의. 정협. 이게 뭐냐? 통일전선 전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이 1차 국공, 2차 국공하면서 통일전선 전술을 효과적으로 구사해서 공산혁명을 일으키는데 성공했잖아요. 그 후로 수많은 인민단체들, 대중단체들을 통일전선 전술로 엮어내는 것이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 통일전선 전술을 구사하려면 정치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정치협상회의의 최고 책임자가 정협위원장입니다. 정협 주석이에요. 이게 공산당 공식 서열 4위예요. 참고로 공산당 공식 서열 1위는 시진핑, 공산당 공식 서열 2위는 국무원 총리, 그러니까 국무총리죠.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예전에는 뭐 7, 8위밖에 안 했지만 지금은 2위. 공산당 전국 서열 3, 권력 서열 3위는 누구냐? 국회의장에 해당되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위원장이에요. 국회의장에 해당됩니다. 4위가 바로 이 정협위원장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산당 권력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중국에서 뭐 누군가 좀 무슨 자리에 있는 사람 명함을 받으면 당직이 있고 지가 맡고 있는 정부에서의 공식 조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제일 앞에 쓰는 것이 당직과 관련된 것이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시진핑이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등소평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난 체 마라 이거죠. 등소평이가. 조건이 충분히 무르익을 때까지는 참아라. 준비해라. 조건이 다 구비된 다음에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라. 이게 등소평이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인데 시진핑이가 그 등소평의 유언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실력도 없는 것이 정말 다시 세계 제국이 되겠다고 1대1로라고 하는 것을 불쑥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권력을 잡을 때 취약했기 때문에 이런 중국 중화주의를 다시 한번 구현하자고 하는 강력한 이 상징과 슬로건을 내세워서 반대파를 축청하고 중국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고역책으로 내세운 게 1대1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실크로드를 다시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이 1대1로를 당 서열, 권력 서열 1위인 시진핑이가 자기 브랜드 대표 상품으로 딱 내세우니까 중국 공산당과 모든 조직이 이 1대1로와 관련해서 뭔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뭐 아세안, EU, 아랍연맹, 아프리카 연합, 아시아 협력 대화 수많은 조직이 이제 이 중국 공산당 시진핑 1대1로를 찬성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성명 하나 발표할 때마다 중국은 뭔가를 선물을 줘야 돼요. 세상에 공짜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1대1로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지 성명은 해야 되겠고 뭔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1대1로를 수많은 나라들이 이거 좋은 일이야. 잘해 보세요. 우리도 함께 할게요. 라고 이제 립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 립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중국이 지불한 게 뭐냐? 해당 국가에 중국이 돈을 빌려줘요. 차관을 줘요. 또 그 국가의 인프라 건설을 중국 기업이 해줘요. 그리고 중국인 노동자들을 보내서 해줘. 건설이 끝나면 차관을 빌려주고 그 차관으로 건설을 한 다음에 건설이 끝나면 그 차관으로 돈을 받아. 그러면 결국은 빌려주고 빌려받는 형식이지만 그냥 공짜로 일해 준 거지. 이런 식으로 해준 대가로 1대1로에 대한 지지를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중국 공산당의 권력 구조나 또는 시진핑 권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 다음에 소수민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지, 또 과연 중국이 이 정도의 경제대국이라는 덩치에 걸맞게 내용이 제대로 차 있는지 아니면 소아당뇨병에 걸린 소아당뇨 환자처럼 겉으로는 덩치가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지금 속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지 등등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중국 전문가들이 자세한 설명을 2주에 걸쳐서 여러분께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중국을 앞으로 샅샅이 해부해서 여러분께 내용을 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소중화라고 하는 겁니다. 중화사상. 이게 소중화라고 하는 거예요. 소중화는 대중화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중화가 중국 한족이에요. 한족인데 이 한족이 명나라를 끝으로 해서 중국에서의 지배권을 상실했어요. 명나라까지는 한족의 왕조예요. 당나라, 명나라, 송나라 다 한족이에요. 한족. 주나라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명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중국을 통치한 나라. 그게 청나라거든요. 만주족, 거란족이에요. 한족이 아니라고요. 물론 원나라도 있었죠. 몽고족. 그렇지만 원나라 이후에 명이 서가지고서 최근까지 있다가 이 명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다시 이민족인 만주족한테 뺏깁니다. 그게 청나라입니다. 바로 그때 명청 교책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나라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이 그전에도 모화, 중국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중화주의, 모화주의가 있었는데 명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망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들이 너무 황당해한 거예요.
너무 당황해 한 거야. 우리가 모시던 천자국가인 한족의 명나라가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오랑캐라고 막 무시하던 청나라가 들어섰다. 만주족이 들어섰다.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때 조선 안에서 우리야말로 명나라의 그 중화를 잇는 작은 중화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소중화입니다. 명나라라는 대중화는 없어졌지만 그 명나라의 명맥을 중국이 아니라 중국은 오랑캐인 청나라한테 지배당했으니까 그 명나라의 명맥을 우리 조선에서 잇겠다. 이어야 한다. 이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왕조를 얘기할 때 주나라부터 시작되거든요. 주나라에서 한나라를 거쳐서 당나라를 통해서 송나라를 거쳐서 명나라로 왔다가 조선으로 왔다 이겁니다. 조선으로 왔다. 조선이 중하다 이거예요. 이런 소중화 의식이 조선이 망하게 돼서 고종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거기까지 이 소중화 의식이 연결이 됩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가 7년 동안 엄청 고생하고 나라 망할 뻔하다가 이제 간신히 물리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거 일본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가끔씩 일본을 경계하고 염탐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보냈어요. 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으로 중국으로부터 받은 문물 중에 일본이 아직 모르는 것들을 가져가서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야 너네 덤비지 마라. 우리가 잘 가르쳐 줄게. 이 조선통신사 영조 때도 갔습니다. 영조가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보낼 때 두 가지를 강조했어요. 두 가지. 임진왜란 때 저것들이 조선 왕의 묘를 털었다. 이 치욕과 원한을 절대 잊지 마라.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에 가서도 우리가 소중하니까 소중화의 품격을 잘 보여주고 와라.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을 직접 받은 통신사들이 가서 일본인 정치인들, 지식인들 앞에서 소중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명나라의 명맥을 잇는 소중화 조선이다. 일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떤 뜻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진짜 당황해 했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지? 왜 저러지? 소중화는 이렇게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처럼 스스로 벽을 치고 살았던 조선의 사대부들의 머릿속에 망상처럼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중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나타나서 설칩니다. 그것도 좌파들의 머릿속에서 이 소중화가 꽃을 피우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노무현이는 2009년 9월에 대통령 때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입니다.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중국의 여기도 칭화대학이야. 시진핑이가 나온 학교라서 한국 대통령들은 가면 칭화대학을 가. 노무현이도 칭화대학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오쩌둥 주석과 덩샤오핑 주석을 존경한다. 박원순이 지금은 죽고 없지만 서울시장 할 때 2015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경으로 이제 중국으로 관광 세일즈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국의 성장에 편승을 하는 게 우리한테도 이익이다.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 파리가 만리를 가는데
날아서는 만리를 갈 수 없지만 말 궁둥이에 딱 붙어가면 만리를 갈 수 있다. 우리가 팔이고 중국이 말이고 우리는 중국이라는 말 궁둥이에 딱 붙어서 가면 만리를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이거 우리가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지금 교착 상태에 있는 한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시진핑 주석의 1대1로에 파리처럼 딱 붙어서 가자. 이게 박원순이가 베이징 가서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이를 보겠습니다. 문재인이는 대통령 되고 나서 6개월쯤 지나서 중국을 갔어요. 중국에 가서 베이징 대학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지칭하면서 연설을 해요. 자, 문재인이 말입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다. 높은 산봉우리가 하나만 우뚝 있는 게 아니라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에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 박원순이는 우리를 파리로 중국을 말로 비유했고 문재인이는 우리를 주변에 낮은 봉우리 중국을 우뚝 서 있는 높은 봉우리로 비교해서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중국몽 1대1로 중국몽 이거 시진핑이 맨날 하던 얘기입니다. 중국몽 이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중국의 꿈, 중국몽에 함께 할 것이다. 자, 이번에 이재명이죠. 이재명이는 성북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저에 가서 싱하이밍이라는 국장급 주한 대사의 15분간에 걸친 설교를 듣고 손을 조아리고 듣고 있다가 쉐쉐 그린 자입니다. 이때 싱하이밍이라는 자의 망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한중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데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한국에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자한테 두 손 조아리면서 공손하게 훈계를 들었던 이재명이는 마침내 쉐쉐 발언을 합니다. 제가 쉐쉐 중국에 대해서 쉐쉐 했다. 중국에도 쉐쉐, 대만에도 쉐쉐,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내가 틀린 말 했냐?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쉐쉐 하려고 하다가 일본 대사가 중국말을 잘 몰라서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문이다 그랬다. 뭐 잘못됐냐? 이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치한다는 자들이 벌인 망언인데
노무현이, 박원순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이게 조선시대 소중화했던 자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잖아요. 더하면 더했지. 그래서 이런 자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중국식 표현을 빌면 초한전이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고 중국한테 쉐쉐거리면서 말엉덩이 뒤에 붙은 파리 노릇을 하다가 한미동맹 완전히 파탄내고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해체당하고 그리고 정말 파리만도 못한 대접을 받게 될까 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은 올해 1억 명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통 공산당,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인구 대비 15%에서 20% 정도를 공산당원으로 입당을 시켜요. 인구 대비 20%는 뭐냐? 10명당 2명 아닙니까? 그러면 5명당 1명, 5명당 1명꼴로 공산당원이 당원 아닌 4명을 감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5명을 한 단위로 묶었을 때 감시하기가 제일 용이하다고 하는 건 역사적 경험이거든요. 5가 작동법.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인구의 20% 또는 15% 정도를 목표로 당원 모집을 하는데 지금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산당이 1억 돌파한다. 올해. 그러면 거의 한 7% 정도, 인구의 7% 정도, 8% 정도가 이제 공산당원이 되는 것이고, 이 공산당의 오랜 경험 속에서 보면 저것들이 분명히 2억 명 정도를 공산당원으로 입당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상보다, 우리 생각보다 좀 적잖아요. 이것은 공산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산당을 탈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1억 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분명히 1억 5천에서 2억 명 가까이 중국 공산당원들을 더 입당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런 중국을 상대로 미국은 아주 촘촘하게 포위 봉쇄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냉전이 아닙니다. 완전히 봉쇄하고 있어요. 이 중국을 봉쇄하는데 핵심적인 전략 기지가 대한민국, 타이완, 필리핀, 일본 이런 곳입니다. 이게 중국이 동북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그 동북아시아에 같이 있는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타이완은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베트남이 그렇고 태국이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들인 공은 엄청나게 큽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이 지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베트남을 찾아가서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것이 미국이에요. 왜? 중국 봉쇄가 너무나 중요한 전략적 과제니까. 그러니 미국이 대한민국, 중국의 봉쇄 정책에 있어서 최첨단에 위치하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쉐쉐나거리는 친중 정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전략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선 전부터 이재명이의 쉐쉐거리는 친중 성향에 대해서 경계를 했던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재명이가
권력을 움켜잡고 난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대중국 봉쇄 정책의 연장선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 권력이 과연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정책에 적극적으로 복무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아직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언론들도 이런 점을 보고 있어요. 중국 언론에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약한 고리다. 이 얘기는 뭡니까? 중국 언론은 다 통제된 거예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그럼 중국 공산당이 미국이 자신들을 엄청나게 강한 이 압박을 하면서 포위 전략을 쓰고 있는데, 봉쇄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한국이 이걸 돌파하는데, 봉쇄 전략의 고리를 돌파하는데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핵심 고리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국에 쉐쉐거리는 종중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과연? 이게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이 종북 정권을 들어서게 하는데 중국이 어떤 형태로든 초한전 수준의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2주간 연재될 중국 전문가들의 특강에서 많은 시사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희들의 문제의식을 담아서 14번의 강의를 저희들이 녹화했습니다. 잠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김병준 교수의 중국의 본질, 두 번째는 조동근 교수의 한미일 해양세력 대 북중로 대륙세력, 세 번째는 김상순 교수의 중공의 통일전선 공작, 통전 공작 실태 사례, 또 네 번째는 김상순 교수의 2017년 대선 자금 무한 제공 의혹, 그리고 다섯 번째는 김상순 교수의 중국의 전통 외교 대 시진핑의 외교 전략 변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김병준 교수 중공의 1대1로를 매개로 한 유럽 침탈과 우리의 대응, 그리고 일곱 번째는 김병준 교수 독일의 지멘스를 발판으로 한 화웨이 통신설비 수출을 통한 통신 침탈과 세계 선거 개입 정황, 여덟 번째는 조동근 교수 자원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고려 아연과 MBK 사모펀드 경영권 분쟁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조동근 교수가 테무, 알리바바를 통한 유통, 개인정보 침탈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최수용 원장이 미중 신그레이트 게임의 본질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거고요. 11번째는 최수용 원장이 중국의 해킹과 사이버 침탈에 대해서, 또 북한 종북주사파와의 연결고리와 관련돼서 특강을 합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이재봉 교수인데요. 공자학원을 통한 교육 문화 침탈. 그리고 13번째는 이재봉 교수가 친중 프로그램의 함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용 교수 중국의 역사 왜곡과 침탈이라는 주제의 특강이 나갈 겁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토요일 아침에 다소 시간을 길게 내서 제가 생각하는 중국에 대해서, 그리고 소중화로부터 시작된 우리 정치인들의 정말 한심스러운 변형된 소중화의 얘기까지를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상황에서 중공이 미국의 봉쇄 정책을 깰 수 있는 가장 취약한 고리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한국의 정권을 친중 정권으로 만들기 위한 오랜 기간에 작업이 진행되어 왔을 것이 분명하다는 점까지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한 저의 문제의식에 맞춰서
중국 전문가들의 14번에 걸친 특강을 저희들이 녹화를 해놨다. 이것을 다음 주부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다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아침이지만 아주 무거운 두 주제를 갖고 여러분을 만나봤습니다. 정세 분석을 통해서 지금 우리 자유우파가 What is to be done?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왜 지금 우리는 중국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는가? 라는 문제, 두 가지 문제, 좀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두 가지 묵직한 주제를 어떻게든 풀어내야 될 주체들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좀 더 깊은 생각과 고민들을 좀 앞으로 저하고 함께 정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맛있는 단백질 알부민 아시죠? 알부민 100만 병을 판매 돌파했어요. 보니까 마시고 싶네. 죄송해요, 제가. 좀 달라졌네. 최대 함량으로 늘렸고요. 원료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알부민이 로얄 젤리하고 골드 키위 유산균으로 만들었었는데 여기에 상황 아시죠? 상황 농축 분말을 첨가했어요. 그래서 진짜 강해졌습니다. 알부민 울트라맥스 2090 20대 활력을 90대까지 알부민입니다. 로얄 젤리와 골드 키위에 더해서 상황 농축 분말까지 이렇게 하고 용량도 늘렸습니다. 알부민 2090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아주 파워풀해진 알부민이니까 이번에는 꼭 한번 직접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의 베개 기억하시죠? 이게 효도 선물이다. 제가 그렇게도 알려드렸는데 업그레이드가 된 기억의 베개를 다시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마사지가 되는 베개입니다. 이게 이제 안에 그 목 마사지 기능이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전원을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20분간 목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 목 주위가 따뜻하게 뭉치면은 굉장히 건강에 안 좋다 그러면서 이 목 주위를 계속 풀어주시는데 이 베개를 하고 편안하게 똑바로 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분 정도 이 목 주위 목 마사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1분 있다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게 마사지 하면 어떡하나 그럴 시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냥 한 번 누르시면 20분 플러스 1분 그 21분이면 이미 여러분들은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경추 마사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도 좋고 허리 아래로도 다 좋은 효과를 냅니다. 다들 앉아서 활동하시다 보면 거북목 되잖아요. 이런 거 치료하거나 예방할 때 도움을 주는 업그레이드된 기억의 베개 이 강준 아미고님이 여러분께 시중 어디 가게보다도 더 싸게 우리 아미고 동지들께 보급해 드립니다. 꼭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새 상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목 진액인데요. 마가목 울릉도 특산품인데요. 예로부터 이제 울릉도 주민들은 이걸로 이제 술을 담궈 드시기도 하고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중풍, 어혈을 치료하는데 아주 특효가 있다는 게 동의보감의 설명이에요. 중풍, 어혈, 그러니까 피를 풀어주는 거죠. 비타민 C도 많고 카로핀, 폴라보노이드 이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침, 가래, 삭히고 기관지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약용식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잔 마셨는데요. 아주 진하더라고요. 이 마가목 열매를 끓여서 추출한 액체입니다. 그래서 한 포나 두 포 정도를 그대로 드셔도 좋고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드셔도 좋습니다. 특별 할인 행사도 합니다. 2+2 하고 있습니다. 건강식품입니다. 마가목 진액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